낡은 원룸 하나, 벽 가득 누군가의 인생이 붙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기사, 중학교 수상 사진, 대학 합격 통지서, 취직 축하 문자 캡처, 모두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수백 통의 편지, 한 번도 보내지 않은 편지.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미안하다. 30년. 누군가는 이렇게 단 한 번도 다가가지 못한 채 멀리서만 한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저도 편히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대체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며칠 전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시골집. 아버지 혼자 사시던 이 집은 생각보다 더 낡아 있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속 빛바랜 양복, 서랍 속 오래된 시계, 책장에 꽂힌 몇 권 안 되는 책들. 평생을 검소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정리도 금방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뭔가 걸렸습니다. 서랍이 끝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을 넣어 더듬어 보니 서랍 뒤쪽에 테이프로 고정된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 자물쇠는 없었지만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상자 뚜껑에 적힌 글씨. 내가 떠난 뒤 아들에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끈을 풀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편지 봉투 몇 개와 흑백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에 적힌 숫자 1.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평소보다 흔들리는 글씨체, 그리고 첫 문장. 아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도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미안하다. 평생 말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야 글로 남긴다. 사실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편지를 든 손이 굳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생을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왔는데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친아들이 아니라고? 황급히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했다. 내가 어떻게 내게 왔는지, 그리고 누가 너를 지켜봤는지, 이제 모든 걸 말하려 한다. 편지를 끝까지 읽어다오. 그리고 용서해다오. 편지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봉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 3번도 있다는 뜻. 상자 안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편지 봉투 3개, 사진 5장, 그리고 작은 종이 쪽지 하나. 종이 쪽지를 펼쳤습니다. 빗물에 번진 듯한 글씨. 겨우 읽을 수 있는 한 줄.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누가 쓴 걸까요? 언제 쓴 걸까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빗속에 서 있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긴 4,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그 아이가 저였습니다.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빗속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아버지. 그리고 그 아이가 저라니.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 기억 속 가장 오래된 장면은 5살 무렵 유치원 입학식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기억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마치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시작된 것처럼. 2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에 적힌 숫자 2. 그리고 거기엔 작은 글씨로 1994년 7월 18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4살 때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다. 퇴근길이었다. 평소보다 늦은 밤 11시.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데 골목 어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아이가 우는 소리. 가까이 가보니 전봇대 아래 쪼그리고 앉아 한 아이가 울고 있었다. 너였다. 젖은 옷을 입고 맨발에 슬리퍼 한 짝만 신은 채 작은 손으로 무언가를 꼭 쥐고 다가가서 물었다. 얘야, 어디서 왔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울기만 했다. 아이 손에 쥐어진 것을 보니 젖은 종이 쪽지였다. 펼쳐보았다.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뒤로는 번져서 읽을 수가 없었다.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이 늦은 밤, 빗속에 4살짜리 아이를 혼자 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나는 너를 안아 올렸다. 경찰서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 품에 안긴 너는 울음을 멈추고 작은 손으로 내 옷깃을 꼭 쥐었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 너무나 편안하게. 마치 오랜만에 안전한 곳을 찾은 것처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4살, 빗속, 혼자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요?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보호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한 달이 지났다. 너는 내 집에서 지냈다. 처음엔 임시였다. 누군가 찾으러 올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너는 점점 나를 아빠라고 불렀고 나는 점점 너를 내 아들처럼 여기게 됐다. 석 달이 지났을 때 나는 결심했다. 입양 절차를 밟기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너에게 안정된 삶을 주고 싶었다. 그런데 입양 서류를 준비하던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편지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초인종, 누가 왔다는 걸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상자에서 3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우리 집 현관 앞에 서 있는 한 여자. 얼굴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수척한 얼굴, 불안한 눈빛, 하지만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표정. 그리고 사진 뒷면에 적힌 아버지의 글씨. 1994년 10월 15일 그녀가 처음 찾아온 날. 편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없었습니다. 3번째 편지를 펼쳐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멈췄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처럼. 저는 그날의 기억이 없습니다. 빗속에서 울었던 것도, 누군가 절 버렸던 것도, 아버지를 만났던 것도. 왜 기억이 없는 걸까요? 4살이면 기억할 수 있는 나이인데. 사진 속 여자를 다시 봤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버린 걸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석 달이나 지나서 찾아온 걸까요? 질문만 늘어갔습니다. 답은 3번째 편지에 있을 것입니다. 손을 뻗어 편지를 집으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고인의 아드님이십니까? 낮고 조심스러운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30년 전 그분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장례 소식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혹시 유품 중에 편지나 사진 같은 게 있었나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누구십니까? 곧 뵙겠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 든 편지가 떨렸습니다. 대체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전화는 누구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약속 장소는 마을 입구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이 정한 곳이었습니다.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카페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단정한 옷차림.
하지만 수척한 얼굴.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아드님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참는 표정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0년 전 이 마을에서 슈퍼를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슈퍼요? 네.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요. 당신 아버님이 자주 오셨었어요. 당신이 어렸을 때. 여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도 알았습니다. 그분이요? 여자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 한 명. 어제 본 그 사진 속 여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을 아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죠. 30년 전 이 마을에 살았던 분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여자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아버님의 편지는 읽으셨나요? 네. 2통까지 읽었습니다. 그럼 대략은 아시겠네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분 이름은 서연이었어요. 당신을 낳은 분입니다.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왜 저를 버렸습니까?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었어요. 지킬 수 없었던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연희 씨는 당신을 지키려고 떠나보낸 겁니다. 여자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서연희 씨는 이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4살 아들과 함께. 하지만 그녀에게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 폭력적이고 위험한 사람. 그는 계속 그녀를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마을까지 쫓아왔습니다. 서연희 씨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비 오는 밤, 아이를 멀리 떨어진 동네에 두고 왔습니다. 안전한 곳에,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곳에, 그리고 쪽지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절 버린 겁니까? 버린 게 아니라 살린 겁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희 씨는 매일 울었어요. 당신을 두고 온 그날부터. 여자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석 달 후, 서연희 씨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아 임시로 돌보고 있다는 것. 그 남자가 바로 당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서연희 씨는 망설였습니다. 아이를 데려와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위험이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 그녀는 아버지 집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멀리서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이, 웃고 있는 아이, 행복해 보이는 아이, 그리고 아이를 안아주는 남자, 따뜻해 보이는 남자. 연희 씨는 결심했어요. 그 남자에게 당신을 맡기기로. 그래서 찾아온 겁니까? 아버지한테? 네. 용기를 내서 찾아갔어요. 여자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30년 전 10월 15일 저녁, 서연희 씨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그 아이의 엄마입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분은 오래 이야기했어요. 당신 아버지와 연희 씨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건 아버님의 편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여자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건 연희 씨가 제게 맡긴 겁니다. 만약 자기가 먼저 가면 그 아이에게 전해달라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 내 아들에게.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올해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한 달 후였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친어머니, 평생 몰랐던 사람. 그런데 이제 영영 만날 수 없는 사람. 연희 씨는 30년 동안 당신을 지켜봤어요. 지켜봤다고요? 네, 멀리서요. 절대 가까이 가지 않았지만 입학식 날도 졸업식 날도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자는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 멀리 담장 밖에서 운동회를 바라보는 여자의 뒷모습. 이게 전부 저를? 네, 30년 동안요. 손에 든 봉투가 무거웠습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세 번째 편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2개의 봉투, 아버지의 세 번째 편지, 그리고 친어머니가 남긴 편지. 어느 것을 먼저 읽어야 할까요? 잠시 고민하다가 아버지의 편지를 먼저 펼쳤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1994년 10월 15일 밤, 조인종 소리의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녀를 단번에 알아봤다. 3달 전, 경찰서에서 본 실종자 전단, 자세남아의 보호자를 찾습니다. 라는 공고와 함께 붙어있던 그 여자의 사진,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아들을 돌려주세요. 나는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다. 거실에 마주 앉았다. 그녀의 손은 계속 떨렸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물었다. 왜 그날 아이를 혼자 두고 가셨습니까? 그녀는 한참을 울다가 대답했다. 아이의 아버지가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 계속 폭력을 휘둘렀다는 거, 아이까지 위협했다는 거, 그래서 도망쳤다는 거, 하지만 계속 쫓아왔다는 거, 결국 아이만이라도 안전한 곳에 두고 싶었다는 거. 그녀는 계속 말했다. 제발 제 아들을 돌려주세요. 이제 그 사람도 포기했어요. 이젠 안전해요. 바로 그 순간 그녀의 팔이 눈에 들어왔다. 긴 소매 사이로 보이는 멍자국, 목에 남은 상처, 그리고 무엇보다 끊임없이 문 쪽을 돌아보는 두려운 눈빛. 이 사람은 아직도 안전하지 않았다. 나는 물었다. 지금 아이를 데려가면 이 아이에게 안전한 삶을 줄 수 있습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울기만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는 지금 행복합니다. 저와 함께 웃고 밥을 먹고 잠을 잡니다. 매일 유치원에 가고 친구들과 놉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안전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크게 울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멀리서라도. 나는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제안을 했다. 약속해 주십시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절대 아이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대신 제가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한다면 멀리서 지켜보는 것은 허락하겠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울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약속할게요. 아이 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을게요. 대신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들을 사랑해주세요. 나는 대답했다. 이미 사랑합니다. 제 아들처럼. 그날 밤 우리는 약속했다. 나는 너를 친아들처럼 키운다. 그녀는 멀리서 지켜보되 절대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렇게 30년이 흘렀다. 나는 약속을 지켰다. 그녀도 약속을 지켰다. 단 한 번도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너를 떠나지도 않았다.
입학식 날, 졸업식 날, 성인식 날, 군 입대하던 날, 심지어 취직 면접 보러 가던 날까지 항상 어딘가에서 그녀가 너를 지켜봤다. 나는 알고 있었다. 가끔 멀리서 그녀를 봤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서로 모른 척했다. 그게 우리의 약속이었으니까.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두 사람이 함께 저를 키운 겁니다. 한 사람은 곁에서, 또 한 사람은 멀리서. 아버지의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그녀는 1년에 한 번 내게 연락했다. 전화로. 길지 않게. 아이는 잘 있나요? 건강한가요? 행복한가요? 나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잘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는 항상 짧았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나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하지만 올해 5월, 그녀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다. 아이는 아직도 행복한가요? 나는 대답했다. 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곧 결혼도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말했다. 다행이에요. 그럼 됐어요. 이제 그걸로 충분해요. 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괜찮으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평생 고마웠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들은 정말 고마웠어요. 전화가 끊겼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아들아, 미안하다. 평생 숨기고 살아서.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너를 지키기 위해, 너를 사랑하기 위해. 부디 우리를 용서해다오. 편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 친어머니가 남긴 편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여러 장,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사진을 먼저 봤습니다. 병원 침대 위,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 행복한 미소.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 1990년 8월 3일. 우리 아들을 처음 만난 날. 제 생일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내 아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미 모든 것을 알았겠구나. 엄마가 누구인지, 왜 너를 떠나보냈는지. 미안하다. 평생 하고 싶었던 말. 단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말.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너를 낳던 날을 기억한다. 너는 아침 햇살과 함께 세상에 나왔다. 작은 손, 작은 발. 처음 들은 내 울음소리에 엄마는 울었다. 행복했어서.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다. 하지만 엄마는 약했다.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처음엔 괜찮았다. 하지만 점점 변했다.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사람을 때렸다. 엄마는 참았다. 아이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어느 날 그 사람이 너를 때렸다. 겨우 3살. 울고 있는 너를 때렸다. 그날 밤 엄마는 결심했다. 도망가야 한다고.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그래서 떠났다. 너를 데리고 작은 마을로 숨어 들어갔다. 겨우 방 하나 얻었어. 너와 단둘이 살았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내가 웃을 때마다,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를 찾아냈다. 1년 만에 어느 날 저녁 집 앞에 나타났다. 엄마는 너를 안고 도망쳤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족 간의 일이라며 제대로 막아주지 않았다. 엄마는 공포에 떨었다. 이 사람이 아이를 다치게 하면 어떡하지? 내가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깨달았다. 엄마는 너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함께 있으면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을. 그래서 1994년 7월 18일, 비가 오는 밤, 엄마는 너를 안고 먼 동네까지 갔다. 안전해 보이는 곳, 사람들이 많은 곳, 전봇대 아래 너를 앉혔다. 손에 쪽지를 쥐어주었다. 그리고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다. 비 맞으며 울고 있는 너. 엄마를 찾으며 우는 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소리 없이 울었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 없었다. 돌아가면 너도 위험해지니까. 멀리서 지켜봤다. 누군가 너를 발견할 때까지. 한 남자가 다가왔어. 너를 안아 올렸을 때 엄마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저 사람, 좋은 사람처럼 보여. 제발, 우리 아들을 지켜줘. 그렇게 기도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매일 그 동네를 지나다녔다. 너를 멀리서 봤다. 유치원 가는 내 모습. 그 남자 손을 잡고 웃는 내 모습. 행복해 보였다. 그때 깨달았다. 이게 맞는 거구나. 내가 아니어도 이 아이는 행복할 수 있구나. 그런데 그 남자를 찾아갔다. 너를 돌려달라고 하려고. 하지만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바뀌었다. 그는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물었다. 지금 아이를 데려가면 안전한 삶을 줄 수 있냐고.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서 약속했다. 멀리서 지켜보겠다고. 내 인생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대신 부탁했다. 우리 아들을 사랑해달라고. 그 남자는 약속했다. 그날부터 30년. 엄마는 약속을 지켰다. 멀리서만 지켜봤다. 내 입학식, 졸업식, 성인식. 모든 순간을 담장 너머에서 봤다. 다가가고 싶었다. 안아주고 싶었다. 잘했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그게 너를 위한 거니까. 그래도 엄마는 행복했다. 내가 웃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건강한 걸 보는 것만으로도 그걸로 충분했다. 1년에 한 번 내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내가 잘 지내는지. 항상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잘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행복합니다. 그 말 하나면 충분했다. 올해 5월 마지막 전화를 했다. 내가 곧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엄마는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완전히 행복해지는구나.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됐다. 이제 엄마 역할은 끝났다. 그리고 한 달 후, 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엄마는 외로웠다. 30년 동안 함께 너를 지켜본 유일한 동료가 떠난 것 같았다. 그리고 지쳤다.
이제 쉬어도 될 것 같았다. 아들아, 엄마는 나쁜 엄마였다. 곁에 있어주지 못한 엄마였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평생 내가 자랑스러웠다. 건강하게 자라줘서, 착하게 자라줘서, 행복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부디 행복해라. 사랑한다. 우리 아들. 엄마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두 사람이 함께 저를 사랑했습니다. 한 사람은 곁에서, 한 사람은 멀리서, 둘 다 완벽한 사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슈퍼주인 아주머니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사셨던 곳을 알 수 있을까요? 잠시 망설이던 아주머니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오래된 주택가, 좁은 골목 끝에 있는 낡은 빌라, 3층 끝 호실, 문 앞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는 듯 우편함에 광고지가 가득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건네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원룸, 낡은 싱크대, 오래된 책상 하나, 좁은 침대, 텅 빈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벽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벽 한쪽 가득 신문 스크랩이 붙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과학경시대회 수상, 대학교 합격자 명단, 회사 신입사원 모집 합격자 명단, 모두 저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30년 동안의 기록,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천천히 하나씩 봤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 기사, 작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저, 스크랩 옆에 연필로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1997년 3월 2일. 우리 아들 초등학생 됐다. 교복이 너무 잘 어울린다. 중학교 과학경시대회 수상 기사, 상장을 들고 있는 저, 스크랩 옆 메모, 1999년 11월. 상 받았구나. 자랑스럽다. 엄마가 축하해주고 싶었어. 고등학교 졸업 기사, 단체 사진 속 작은 제 얼굴에 동그라미 표시, 메모, 2006년 2월. 벌써 고등학생이 끝났네. 시간이 너무 빠르다. 대학 합격자 명단, 메모, 2006년 12월. 합격했구나. 엄마는 멀리서 울었어. 기쁨의 눈물. 군 입대 관련 작은 기사, 메모, 2009년. 군대 간다고 들었어. 건강하게 다녀와. 매일 기도할게. 취직 소식 기사 메모, 2011년. 좋은 회사에 들어갔구나. 이제 어엿한 어른이네. 엄마는 너무 자랑스러워. 모든 순간,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벽 반대편, 사진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모두 멀리서 찍은 사진들, 입학식 날 담장 너머에서 찍은 제 뒷모습, 운동회 날 멀리서 찍은 단체 사진, 졸업식 날 교문 앞을 나서는 모습, 성인식 날 한복 입은 모습, 군복무 시절 외출 나온 모습, 회사 앞을 걸어가는 모습, 모든 사진마다 저는 정면을 보고 있었지만 카메라는 항상 멀리서, 옆에서, 뒤에서 찍혀 있었습니다. 절대 가까이 오지 않았던 거리, 하지만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시선,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가득했습니다. 수백 통이 모두 봉투에 담겨 있었지만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보내지 않은 편지들 하나를 꺼내 읽었습니다. 2000년 5월 5일. 우리 아들에게. 오늘은
어린이날이구나. 아빠랑 어디 갔니? 재미있게 놀았니? 엄마도 같이 가고 싶었어. 사랑해.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2005년 8월 3일. 우리 아들에게. 오늘은 내 15번째 생일이야. 엄마는 케이크를 사서 혼자 촛불을 켰어.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도했어. 생일 축하해. 아들아. 또 다른 편지. 2010년 12월 25일. 우리 아들에게. 크리스마스구나. 군대에서 힘들지. 추운데 감기 조심해. 엄마는 오늘도 널 위해 기도했어. 빨리 제대해서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모든 편지가 이랬습니다. 제 생일, 명절, 기념일마다 한 번도 보내지 못한 편지. 하지만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사랑. 책상 맨 위에 마지막 편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15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 후였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어. 많이 슬프지? 엄마도 슬퍼. 30년 동안 함께 너를 지켜본 사람. 유일하게 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사람. 이제 그분도 가셨구나. 외롭다. 엄마도 이제 쉬어도 될 것 같아. 너는 이제 다 컸으니까. 행복하게 잘 살 거니까. 엄마는 이제 그분 곁으로 가려고 해. 거기서 만나면 우리 아들 잘 키웠죠. 그렇게 말할 거야. 사랑한다, 아들아.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들. 부디 행복해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편지를 읽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남겨지는 게 두려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30년 동안 멀리서 지켜보는 것. 그게 어머니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저를 키우는 것. 그게 어머니의 이유였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없고 저도 다 자랐고 어머니는 쉬고 싶었던 겁니다. 방 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30년의 흔적, 한 사람의 평생, 모두 한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만 남아있다는 것을. 원룸을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평생 몰랐던 진실, 평생 받았던 두 사람의 사랑.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두 사람이 함께였습니다. 한 사람은 제 곁에서, 또 한 사람은 제 뒤에서 그렇게 사랑을 해왔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미 사랑합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부탁합니다. 사랑해 주세요. 30년 동안 두 사람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부디 우리를 용서해다오. 용서할 게 뭐가 있을까요? 두 사람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저를 사랑하기 위해. 아니, 용서가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슈퍼주인 아주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혹시 어머니 산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주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죠. 제가 장례를 치렀거든요. 연희 씨 혼자였으니까요. 어디인가요? 마을 뒤 작은 언덕이에요. 공동묘지 한쪽에. 아주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네, 연희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부탁한 게 있었어요. 무슨 부탁이었나요?
혹시 가능하다면 그분 옆에 묻어달라고요. 그분이요? 네, 아버님이요. 30년 동안 함께 아이를 지켜본 사람이니까 그분 곁이면 외롭지 않을 것 같다고 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분은 이미 다른 곳에 묘를 쓰셨을 테고,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연희 씨는 혼자 묻혔어요. 그냥 언덕 한쪽에.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며칠 후 아버지의 산소를 옮겼습니다. 어머니가 묻힌 언덕으로. 작은 언덕, 조용한 곳,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곳, 바람이 부는 곳, 아버지의 묘가 새 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이름 없이 있던 어머니의 묘, 그 앞에도 새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2개의 비석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오른쪽 비석, 고 김태수, 1965년에서 2024년까지 사신 분,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 왼쪽 비석, 고 서연이, 1968년에서 2024년까지 사신 분, 평생 아들만 사랑한 어머니. 그리고 2 비석 사이, 작은 비석 하나를 더 세웠습니다. 평생 나를 사랑한 2분이 여기 묻히다. 나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마치 2분이 오신 것 같았습니다. 가방에서 꽃 2다발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묘 앞에 하나, 어머니 묘 앞에 하나, 그리고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빗속에서 찍힌 사진. 아버지가 어린 저를 안고 있는 사진. 그 뒤로 멀리 서 있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완성된 가족 사진 같았습니다. 사진을 2 비석 사이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2 비석을 비췄습니다.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습니다. 언덕을 내려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2개의 비석, 나란히 서 있는 모습. 이제 2분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